한 주간의 시장 이슈를 다시 점검하고 시사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의 FOMC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소위 테이퍼링이라는 건데요. 뚜껑이 열려서 첫 스텝을 일단 내걷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부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미국은 사실 그동안 이제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에 어느 정도의 거품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테이퍼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붕괴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테이퍼링을 안 해버리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채권에서는 돈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급하게 채권 시장에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결국 소비자들도 그만큼 이제 그 구매력이 떨어지고 기업들도 부담을 얻게 된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이제 위험자산 가격도 너무 거품이 심해지면 나중에 후유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좀 막아보고자 사실 하기는 싫지만 그냥 이렇게 시범적으로 립서비스 정도로만 그냥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좋을 수 있을 것인가 순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로를 보면 되게 변동성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퀄리티가 좋은 그런 시장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정말 진짜 탄탄대로, 그러니까 이 돈의 위력을 실감을 했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감춰놓은 부실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허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산과 자산 사이에 이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자산들로 이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위험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으나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극단의 위험을 달리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도산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사장님, 미국이 그동안 어느 시기냐라고 굉장히 재왔었는데 부분적으로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달러 강세에 대한 기조가 이제 좀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지금 엔화에 대한 약세도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또 덕분이라고 얘기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테이퍼링이 된다면 당장은 기술적으로라도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예. 덕분에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마련한 건데요. 그런데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저항할 만한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화폐에 대해서 별로 이제 금을 사서 백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통화가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그거 사겠죠. 그럼 달러의 위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약세 요인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면서 달러로만 거래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 사우디를 시리아나 이란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대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이제 떠났으니까 요즘에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해보자.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석유를 거래하면서 굳이 달러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달러의 강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당분간은 일본이 워낙 지금 양적 완화를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2배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엔화 약세를 좀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달러예요. 그럼 원하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 중국의 개방 경제를 등에 업고 이제 비핵화를 주장하고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압력을 넣다가 결국 처형이 됐죠. 근데 중국하고 상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 이거 바로 그냥 바로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이 북한 이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동료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서서히 지원을 줄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비용을 나중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사실 자동차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워낙 그 예나 액세가 두드러지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일본차 사고 한국차 판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실 자동차에 있어서 원달러가 엔달러보다 훨씬 더 이 수익성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동차가 경쟁 요인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언더슈팅 할 때는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 좀 저점 매집하고 싶은 그런 구간입니다. 예. 부사장님, 이제 의료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정부가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의료 민영화를 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 또 시사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글쎄요, 뭐 배경을 보면 네. 이제 의료법인이 한 30%는 자기가 지분 출자를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PEF 같은 데다가 거기를 통해서 외부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바이오라든가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 그 R&D를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밖에 기업들을 좀 M&A에서 사와서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한국이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구 노령화 때문에 의료 재정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료 수준의 질이라는 거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추가적인 돈을 내서라도 좀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영리법인을 좀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사점을 보면은 일단 뭐 이 바이오 업체들이 가장 그 갈급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결국은 초기에 펀딩을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커다란 그 법인, 그 우산 안에서 아주 그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육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의료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 원격 진료 같은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는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초속 뭐 통신망이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위한 인프라가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신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진료 장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끝으로는 이제 과연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왜 그렇게 아주 이전부터 바이오에 신경을 썼을까 하는 건데요. 결국은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결국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된 상품들을 결국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팔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모드가 진행될수록 결국은 이 보험업체들도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난번에도 미래에 주목해야 될 어떤 산업의 변화로 바이오, 의료 쪽으로는 한번 말씀해 주신 것들로 기억해요. 네. 그 밖에 소프트웨어나 뭐 플랫폼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미리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디플레로 갈 수 있다. 소위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기사 가운데 이창용 IMF로 가셨잖아요. 아태 국장 내정자. 옛날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셨었죠. 우리가 과거 우리 구조 자체가 고성장 시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새로운 저성장 또 저물가 패러다임으로 빨리 바꿔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유심히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너무 늙었다. 그걸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게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애플의 도전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벌써 이제 삼성전자를 제낀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엔저 때문에 현대차도 좀 그렇다. 그러면 이 IT하고 자동차가 이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인덱스를 통해서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뱅가드라든가, 네. 그다음 블랙락이라든가. 근데
그 인덱스 중에서 40%가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인덱스를 갖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대형주들도 터지는 거예요. 같이 도매금으로 이제 그 매물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한번 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인덱스를 팔고 IT나 자동차의 그 반대편에 있는 네이버 같은 거를 사는 뭐 이런 그 거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이 그 더딘, 그러니까 디플레가 조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치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 몇 년 동안 가치주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많은 가치주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라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수고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디플레가 진행되고 수요가 둔화되면은 결국은 상당히 레도션을 빨리 가거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그 산업을 구조조정해서 독과점적인 협상력을 얻는 거거든요. 과연 누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CJ그룹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산업을 골라서 그쪽에 업체들을 막 M&A 하죠. 네. 그래서 독점적인 협상력을 탁 얻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식을 샀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구조조정이 빨리 되어 나가는 그런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과정 가운데서 잘 대응하는 그 그룹으로 CJ그룹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CJ그룹이 뭐 요즘은 정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룹 총수에 대한 뭐 리스크부터 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특별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올해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라이신 공급 과잉 뭐 이런 것이 주 원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신이 이제 그 이 돼지의 성장 촉진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중국 업체들이 난립을 했죠. 그래서 뭐 GBT라든가 매화 뭐 이런 신규 업체들이 진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유통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내년 2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GBT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 창업자인 서 회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딸이 몇 번 그 실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회사를 팔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현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덤핑을 친 거죠. 그것 때문에 라이신 가격이 폭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후발주자인 매화는 사실 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니까 못 버틸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제 CJ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돼지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신을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내년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이제 돌아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CJ 제일제당이 이 라이신 이외에 다른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트립토판이라든가 메티오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은 라이신보다 훨씬 고부가죠. 매출액은 라이신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은 30% 정도에 되거든요. 근데 CJ 생산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지금 뭐 캐파가 없어서 좀 모자랄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메티오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돼지보다는 닭에 주는 그 영양 촉진제거든요. 근데 그 지금의 메티오닌은 대부분 화학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CJ가 이제 세계 최초로 바이오를 통해서 이 메티오닌을 만든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소화율이나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있겠죠. 지금 CJ는 아직 중국에서는 메티오닌 팔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년 3분기부터 아마 매출을 잡힐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너무나 산업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언더슈팅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회사들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과매도 됐을 때는 한번 좀 매집해보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전략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부사장님. 우리가 올해 한국 증시는 뭐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끝나봐야 알겠지만 뭐 지난해 종가 올 초 시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고요. 반면에 선진 증시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우리가 뭐 적어도 일본 증시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치적인 문제, 감정적으로 못 가더라도 미국 같은 증시의 상승세를 향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도 좀 눈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뭐 펀드 오브 펀드 이런 것도 관심 있으셨고 한국형 헤지펀드 이런 것도 있으셨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내년에 선진 증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면 뭐 어떤 이 상품이나 좀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좀 희망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장은 뭔가? 그럼 유럽이나 일본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쪽이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고요.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럽이나 일본 쪽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롱이라는 게 이제 사는 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롱숏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돈들이 이제 투자 자문사들의 어떤 그런 롱숏 플레이로 지금 쏠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아주 그 알파를 깨끗하게 보여주는 데가 좀 드문데,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으면 결국은 돈은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